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한길, 이인재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죠. 노건평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성완종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지만 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한편 야당이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당직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가 범친록의 사무총장을 고집하면서 당을 깨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승호 교수, 유용화 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검찰 수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완종 회장 리스트, 메르스 사태 속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형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자, 이인재 의원, 김한길 전 대표, 김한길 의원 두 분에게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뭐 언제쯤 내일 모레 사이에 금명간 이제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자 서면 조사가 아니거든요. 출석을 그렇죠. 요구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서면 조사와 출석을 이제 요구하는 부분은 서면 조사라는 건 사실은 특별한 이제 혐의점이 없을 때 이제 이른바 거물 정치인들을 소환을 하면은 검찰도 사실 부담이 많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불러가지고 그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게 검찰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이제 소환을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경우는 소환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하는데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은 뭔가 최소한 서면 조사보다는 그 확인할 일은 상당히 많다. 그것이 혐의로 입증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할 부분은 많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소환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정신문, 즉 뭐 이게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신변에 관한 사항 확인하는 데마다 한 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소환을 하면은 최소한 4시간, 5시간 이상은 이제 소환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확인해야 할 내용이 우리가 아직까지 안 알려진 내용,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이제 기소로 연결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알겠습니다. 평론 어떻게 보세요?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수사의 핵심은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 수사였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 마무리 짓고 나머지 뭐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서병수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서면 조사로 끝내고 그리고 결국은 좀 권력 핵심부하고 좀 떨어져 있는 이완구 전 총리라든가 또 홍준표 지사는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사건으로 해서 검찰이 마무리하는 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예상대로 검찰이 역시 대선 자금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수사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왜 갑자기 야당의 김한길 전 대표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생인 형인 노건평 씨, 그다음에 또 충청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이인재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 소환 참고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망자 아닙니까? 성완종. 전에의 어떤 대선 자금이라든가 성완종 리스트는 성완종 씨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줬다. 뭐 경향신문 기자한테도 얘기하고 또 유품에도 나오고 얘기했으니까 검찰이 당연히 수사하는 건 당연한데 왜 김한길과 이인재 자주 만났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완종 전 의원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많을 텐데 워낙 마담바르기 때문에 왜 이들을 수사하느냐? 이건 정치적인 거죠. 결국은 정치적인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는 물론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물타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전국 전환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는 황교안 신임 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바치는 첫 번째 선물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잃어버렸던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여야 의원들에게 경고형 메시지, 사정 어떤 정국으로서의 경고형 메시지 여러 가지 노림수들이 이번에 이 김한길, 이인재, 노건평 씨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 사실상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줬다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 소환 통보를 뭐 리스트 속의 인물 8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교수님 지금 뭐 2명은 서면 조사했고요. 또 2명은 사실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방금 말씀하신 뭐 공소시효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기준이 좀 다 달라요. 지금 혐의 내용이 물론 이제 액수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기준은 국민들이 어떻게 좀 납득을 해야 됩니까? 이번 수사가 좀 특이한 거는 잘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특이한 부분은 홍준표, 이완구 씨에 대한 그
이제 처리 방향이에요. 수사를 끝냈지 않습니까? 끝냈는데 아직까지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검찰은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을 나머지 6분들 이제 성완종 그 명단에 나오는 나머지 분들을 다 조사한 뒤에 기소를 하겠다. 왜냐? 미리 기소를 하면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샌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 서면 조사로 대체했잖아요. 근데 왜 또 아직도 기소를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이번 사건이 아주 특이한 특징이에요. 그래요? 원래 건별로 기소를 했어야지 당연하죠. 예. 구속 기소를 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이번에 기소 검찰이 유예도 아니고 기소 대기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나오던데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만 발표되어 있는 예, 상태고 예. 아직까지 불구속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보니까 종합 발표를 하면서 그날 기소를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됐다는 게 이제 그 특이한 부분이고 그리고 공식 소환한 분은 이제 뭐 그 홍문정 의원밖에 없어요. 예, 예. 이번에 이제 명단에 나오지 않은 이인재, 그다음 김한길 의원을 이제 소환한 명단에 없는 분을 소환하는 건데 저 부분을 저는 뭐 검찰이 물타기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검찰이 그냥 중진 정치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되겠죠. 검찰도 엄청난 부담이죠, 그게.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황교안 전직 법무부 장관이 총리가 됐다? 검찰이 뭐 이렇게 뭐 총리한테 뭐 좀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한다? 검찰은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찰도 부담스럽지만은 소환 조사 할 수밖에 없는 뭔가는 있다. 그것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크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소환을 안 할 수는 없다. 아마 검찰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고심해서 소환 통보를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서면 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서면 조사라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거죠.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뭐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소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 내부에서 이 문제 수위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발도 클 것이고 왜 우리 둘만 왜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실제로 받아본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성완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둘만 그렇게 했느냐. 뭐 그런 여건 내의 권력관계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완구 전 총리가 사실상 부정부패에 대한 그 칼을 들고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역풍을 맞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신뢰 부분이 실추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도덕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 내용 자체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뭐 저희가 검찰이 아니니까 검찰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반 언론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흐지부지되는 그리고 면죄부 주는 형태로 끝나고 갑자기 야당의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노건평 씨를 수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국민들 대부분 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덮거나 안 덮거나 다 좋은데 이 떨어진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실추,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는 문제는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고, 저는 지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데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도덕성 신뢰에 대한 부분 국민을 쌓아야. 그러나 앞으로 남은 3년에 박근혜 정부가 정말 부정부패를 하겠다. 그게 먹히는 것이지. 이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번 주 안에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좀 국면이 전환이 돼서 좀 더 수사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여권 내부에서 저는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완구 전 총리라든가 홍준표 지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워낙 실세들 아닙니까? 그 실세들을 예를 들면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댄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의 검찰 속성상 그리고 현재 권력 내부의 속성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다 해라. 나는 얼마 받았다. 나는 그 당시 한나라당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받았다. 이렇게 수사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열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속성에서 예를 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럼 어불성설인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여권 내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김무성, 유승민과의 관계, 권력 내부의
친박과 비박과의 관계, 비주류와 주류 관계 이런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권력 암투와 쟁투와 헤게모니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확한 그 수위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수님, 검찰도 부담스럽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김현웅 고검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갖고요. 이제 뭐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진태 검찰총장이 남아 있는데 총대를 매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수사가 자칫하면 이 상태로 끝난다면 국민들에게 비칠 때는 실패한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럼 검찰이 이 부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검찰은 뭔가를 검찰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태로는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한국 김한길 의원 이인재 김한길 의원 소환 조사했다고 해서 아마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만큼 뭔가 나올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이완구 이 두 분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 별로 국민들에게 이제 지금 보여줄 건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뭔가를 사건을 좀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이게 별로 이제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핵심 인물이 이미 죽고 없어요. 그래서 간접 인물, 경남기업의 이제 임원들의 진술에 이제 지금까지 의존해 왔단 말이에요. 아, 회장한테 내가 돈을 만들어 줬다. 회장이 누구 돈을 준다 하더라. 이거 간접 진술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기는 검찰로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건은 한계가 있는 사건이었다. 초기부터.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네, 때문에 야당에서는 뭐 야당 탄압이다, 공안 통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으로서도 크게 뭐 어떻게 보면은 꼭 그 정치 공학적으로만 따지면은 별로 손해보는 수사는 아니에요, 야당에서. 사실 이런 검찰 수사는 우리 기존에 보면은 여야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인물들, 여기 2명 처리하면 야당도 2명 처리, 이렇게 맞추려고 했었죠. 맞추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맞추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야당도 고민할 거예요. 그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특검을 주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데 야당 한켠에서는 특검 주장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당의 어쨌든 성화적 리스트 해가지고 여당으로 잘 끝나는데 괜히 특검 가서 또 야당 나올 수도 있다.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죠, 방향이. 그런 얘기도 나온다 그랬는데 어쨌든 전반적 기류로 보면 야당 기류는 특검을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류는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이 황교안 총리를 인준해 줄 때 너무 무력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 후보자로 임명했을 때 야당에서 큰 반발이 있었는데 실제로 청문회 과정이나 총리 인정 과정에서는 야당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칼날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공안검사 출신이 총리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이후에 또 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예상을 못합니까? 그런데 야당은 무력하게 그냥 뭐 보이콧한다 어쩌다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서 투표해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이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결과가 저는 이번에 이제 이번 이 사건이 김한길, 노건평, 이인재 이런 사람들 검찰 소환. 저는 아마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만 있으면 아마 검찰이 상당히 사정의 칼을 계속해서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노건평 씨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노건평 씨 대통령 친척 중에 이분처럼 검찰 청사를 자주 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정도 뭐 저희들 기억하는 것만도 좀 있잖아요. 이번에는 뭐 사면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노건평 씨 소환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노건평 씨 소환 이제 검찰이 발표 나오고 난 뒤에 아마 문재인 대표가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 성한정에서 사면이 있었잖아요. 2005년 5월하고 2007년 12월. 이때 전부 다 문재인 대표는 첫 번째는 민정수석이었고 두 번째는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죠. 사실 노건평 씨를 둘러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검찰이 공식 소환을 통보했다. 그렇다면은 사면에 대해서 뭔가를 검찰은 이제 진술을 확보했다는 방증이죠, 이것이. 노건평 씨가 개입을 했다는 진술을 누군가에게는 그 진술을 확보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진술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노건평 씨 나는 이제 부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쨌든 성완종 씨의 그 노무현 정부의 2차례 사면 이건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요. 많기는. 첫째는 개인이 한 정권에서 2차례 사면 받는 경우가 있느냐. 그리고 사면은 보통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대부분 사면을 받는데 성완종 씨는 1차에서는 1심에서 형이 항소를 안 하고 또 2차 사면은 대부분 또 상고를 안 하고 이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냥 보통 사면하고는 형태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또 반대를 했는데도 청와대가 사면을 강행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만큼은 성과를 난 낼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막판에 노건평 씨를 소환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뭐 크게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거든, 저게. 막판이니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사면을 실제로 한 사람이랑 사면을 로비를 했다는 사람이 다 망자 아닙니까?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검찰에서 정황을 발견하려고 하는지. 물론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자체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번에도 뭐 황교안 총리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안해야 되면 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했던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 물론 그런 설은 정치권에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성완종 씨가 친노 핵심들에게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면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돌긴 돌았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가 되면 정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면을 해준 사람과 사면을 부탁한 사람이 다 망자입니다. 왜 이런 수사를 하느냐? 당연히 이건 정치적인 수사죠. 무엇을 검찰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면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정치적인 수사라 그러시는데 사면이 제가 특별 사면 의혹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자료가 아직까지 법무부에 다 남아 있어요. 검찰이 법무부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보면은 사면이 어떻게 당시 민정수석실하고 법무부하고 서류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 부분을 조사하면은 단서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는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게 도로 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수사 좀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회법 개정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르면 25일, 늦어도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지금 입장이 결정이 돼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시나요? 대통령이 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상당히 지금까지 국회법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향배라든가 우리가 쭉 훑어봤을 때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대통령이 너무나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카드가 있나요? 거부권 행사하는 것 말고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지금 문안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당 길들이기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실제로 이 김무성 대표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놔두는 경우에는 대통령 권력이라든가 친박계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위헌 논란이 있는 소지를 갖고서 거부권을 확실하게 행사를 하면서 여당을 길들이고 그리고 향후에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겠다. 뭐 그러한 장기적인 포석 속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물론 이제 우리 평론가님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여의도 시각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정치판은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때 대통령은 반드시 충분히 그 얘기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여당 길들이기, 뭐 유승민 의원 찍어내기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이제 곤혹스럽고 있는데 사실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무슨 정치적인 행사는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다 7, 8차례, 7차례 다 거부권 행사했어요, 대통령이. 근데 유독 이번만은 왜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을 빚는지 참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선택은 두 가지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그냥 대통령이 공포를 하신 뒤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두 가지인데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후자 헌법재판소에 맡기자 이거를 그것이 타당하다. 왜냐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정치권이 마찰 빚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는 시기인데다가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대화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다가 경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보내자는 건 뭐냐면 어차피 위헌 여부는 국회로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어차피 위헌 여부는 대한민국에서 판단할 기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국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예.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 절차에 의해서 맡기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예. 최소한 한 1년은 걸린다고 볼 때 1년 동안은 국회법으로 인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마찰은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일로 매진할 수 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자,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꼭 이 문제는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야 모두 사무총장 인선 때문에 좀 진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야당 자 피노 친노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노 쪽에서 어떻게 반발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문재인 대표가 한다고 이제 예고를 한 부분은 보면은 네. 최재성 의원, 그동안 비노 쪽에서 반대한 최재성 의원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건데, 근데 강행하기 위해서는 합의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위원회. 막말로 계속 비노가 반대하면 투표라도 해야 되는데, 예, 예. 거수라도 해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첫째는 저는 오늘 그렇게 투표까지 해서 강행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만약에 강행한다면은 큰 아마 친노와 비노 간에 예. 그야말로 또 하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건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 듭니다. 평론. 그 최재승 의원은 이제 정세균 계보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범친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놓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주류라든가 이제 호남 쪽 천정배 의원이라가 이쪽에서는 그럼 우리는 신당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치고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내부에서 얽히면서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의 길로 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예. 대권을 바라본다면 당권 부분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대권 당권을 다 먹은 여태까지의 정치인은 없습니다. 실제로 야당에서 DJ도 그런 케이스가 드물었어요. 실제로. 당권 당시에 민주당 했을 때 이기태한테 넘겨주고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이 깨질 우려가 크고 분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하면서 예. 공천권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중도적 입장으로 견제해 나가는 장기적인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나름대로 발전적인 길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메르스 이야기 잠깐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오전 11시에요. 삼성그룹에서 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그렇죠. 사과 발표할 수도 있고요. 지원책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재용 아마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삼성 사장단 회의 때도 약간의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 어떻게 좀 데려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것을 삼성그룹에서 네. 삼성 서울병원 차원에서 보지 말고 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봤더라면은 예, 예. 좀 더 이까지 최악의 상태는 오지 않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예. 이재용 부회장이 당연히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관리의 삼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 서울병원 상태만 보면은 예. 관리의 삼성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 들어와서 아직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은 첫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예. 이재용 부회장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예. 삼성 서울병원이 어떻게 대처를 잘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이끄는데 자격이 있느냐, 즉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은 지금 냉정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고 오늘 11시에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니까 예. 그 판단은 아주 잘한 것이고 결코 오늘 뭐 무슨 내용을 발표할지 모르지만 삼성 서울병원 차원에서 뭔가를 발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전체. 삼성그룹 전체에서 또 삼성이 우리 국가에 대한민국에 어떤 공헌을 해야 되는지 그런 예. 방향하고 맞춰서 뭔가 큰 틀에서 발표를 해야지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조금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판단이 한 말씀 그 해주세요.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병원 명단을 정부에서 좀 일찍 발표했다 그러면 아마 이 메르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은 안 됐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도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사과할 일은 뭐냐 하면은 중장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감추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 자꾸만 회피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삼성 서울병원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의료의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참에 다시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그 재단이 삼성생명보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의료의 공공성이라보다도 이윤 추구라든가 네. 이런 영리적 성격을 강한 그런 형태로 병원이 운영돼 왔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병원의 어떤 이런 공공성이 상실되면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네. 영리성으로 가게 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승호 교수 그리고 유용아 정치평론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